최근에 우리 동네 신경외과 채널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AB형이 잘 걸릴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요? 아 네. 제가 공중보건의 때 적십자 혈액원에서 헌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과 의사치고 좀 혈액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형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뇌졸중 관련 연구부터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서 A형 혈액형 가진 사람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60세 이전에 뇌경색을 겪을 위험이 약 16% 높고 O형인 경우에는 약 12% 낮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뇌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AB형인 사람이 다른 혈액형보다 기억력 저하나 인지 장애가 생길 확률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AB형 환자에서 혈액 응고인자인 팩터 8 수치가 높아져서 미세 혈전을 높일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형 관련해서 제일 많은 연구 중에 하나가 암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위암 연구가 가장 고전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1950년대에 미리 밝혀져 있었는데요. A형에서 위암 발병률이 O형보다 약 20%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반면에 또 소화성 궤양은 O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A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관련한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O형이 가장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B형은 O형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70% 이상 높았고 AB형은 50%, A형은 30%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들을 전반적으로 쭉 혈액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A형은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높고 O형은 대체로 암 위험이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 이외에 흥미로운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RH 음성 산모와 RH 양성 태아 사이에 RH 인자 부적합증이 발생하면 신생아 용혈성 빈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H 양성인 사람이 RH 음성인 사람보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톡소플라즈마 등의 체내 기생충 감염과 RH 인자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RH 네거티브 혈액형 보유자가 감염될 때 인지 반응 저하 폭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RH 인자는 ABO에 비해서 질병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형 관련된 연구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게 큰 의미를 모두 다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수는 오히려 그냥 흥미 위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은 비교적 작은 차이고요. 혈액형이 뇌질환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졸중인데 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뇌졸중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랑 이렇게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령화되면서 뇌졸중에 취약한 연령층이 점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11%만이 65세 이상이었지만 2021년에는 그 비율이 16.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같이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 뇌졸중도 발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발생률은 20대에 비해서 약 16배에 달하거든요. 콕 집어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80대가 뇌졸중의 가장 고위험 연령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소위 말하는 3고 질환이 유병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지혈증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또 다른 원인은 생활 습관 변화 때문입니다.
이 생활 습관 변화가 뇌졸중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 문제죠. 거기다가 흡연, 음주까지 더해지면 뇌졸중은 더욱 급증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도 문제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폭음이나 폭식 등의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 서구화된 음식을 먹고 운동은 못하고 점점 뚱뚱해지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나마 또 담배 피러 나가고 저녁 땐 고기에 술 마시는 회식을 한다. 그러면 그 끝엔 뇌졸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적인 요인도 뇌졸중을 점점 증가시키게 됩니다.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뿐만 아니라 혈액을 타고 체내로 들어온 미세 입자가 마지막에는 뇌혈관까지 타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기후변화가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요소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점점 더 위험을 높이는 숨은 인자들입니다. 최근에 그 선우용녀님이 방송에서 또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 뇌졸중 전조 증상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뇌졸중 전조 증상을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쉽게 만들어서 FAST라고 합니다. FAST. 빠르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F는 face, 얼굴 마비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A는 arm, 팔 마비죠. 그다음에 S는 speech, 이제 언어 마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FAST에서 T는 time입니다. 자, 얼굴이 마비되고 팔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time,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얼굴이 마비되고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 장애가 생기면 빨리 119 불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상이 잠깐 있었다가 금방 또 사라져서 괜찮나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이때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상이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했을 때 안심할 이유가 전혀 아닌 게요. 일과성 뇌허혈 발작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반신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내에 저절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결국에는 진짜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은 내 몸에서 미리 치료하라고 빨리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눈치 없이 이 신호를 놓치고 그대로 두면 결국은 진짜 마비, 영원한 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내 몸에서 줄 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보고 판단해서 급성 뇌경색이 혹시 있는지,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 부정맥 같은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미리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뇌출혈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면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라든지 뇌경색을 예방할 만한 약물을 미리 드리게 됩니다. 그 선생님 병원에도 혹시 이렇게 제때 오셔가지고 좀 좋게 발견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많죠.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조금이라도 걱정되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미리 발견해서 큰 마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졌는데 혈관이 좁아진 게 살짝 막혔다가 저절로 뚫렸는데 오셔가지고 마치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혈관을 미리 넓히는 시술을 하게 되죠.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면 영구적인 마비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어떤 증상 때문에 오시나요? 가장 많은 것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다가 저절로 돌아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뇌혈관이 보이도록 MRI나 CT에서 혈관 보이는 검사를 하게 되면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빨리 약물 치료하고 시술을 계획해서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구적인 마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막혀서 오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막히지 않은 상태로 오는 거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40대, 50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이제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증상을 가리키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뇌졸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는 피가 터지는 뇌출혈하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을 두 개를 합쳐서 말을 뇌졸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예전 말로는 중풍이라는 얘기를 좀 쓰기도 했는데 정식 명칭은 뇌졸중이고 그중에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해서 피가 막힌 부분이 뇌경색, 그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해서 피가 터진 부분이 뇌출혈입니다. 이 뇌졸중 중에 특히나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을 저희가 주로 보는데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증상들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뇌에 무수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잘 안 된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어지럽다, 비틀거린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1분 이내에는 뇌 신경세포가 손상이 시작을 하면서 좀 망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 가능합니다. 다시 피가 돌면. 근데 한 5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세포 사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한 1시간 정도 이상 지나가게 되면 뇌세포 뿐만 아니라 뇌 조직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오셔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후유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겨울철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은 계절적 영향이라고 그래서 이제 추운 날씨에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추운 날씨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좁아지면서 뇌 혈류량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교감신경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올라가면 이 교감신경이 혈압 자극을 하고 맥박수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서 뇌졸중이 잘 생길 수도 있고요. 부정맥이라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혈전이 더 잘 떨어지고 이러면서 피가 좀 끈적끈적해지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 생성이 높아지게 돼서 뇌경색이 잘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좀 특히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찍 깨시니까 밖에 새벽부터 나가시거나 새벽 운동을 즐기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시게 되면 젊은 분들보다는 혈관 자체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혈관에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신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좀 자제하시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시더라도 바깥에서 해가 많은 날 온도가 좀 높을 때 야외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바깥에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시게 되면 넘어지거나 이런 낙상 사고들의 위험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날씨에 밖에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의 변동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시거나 그러면 혈압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량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뇌경색 같은 게 발생할 위험성이 좀 높죠.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한시 좀 조심해야 될 뇌졸중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없이 대부분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다만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위험성은 뇌졸중하고 똑같습니다. 뇌경색하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
뇌졸중은 둘 다 뇌의 위험성이나 앞으로의 뇌경색 재발 발생 위험도가 많이 높은 거는 유사한데 뇌경색과 허혈 발작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뇌 허혈 발작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내에 사라집니다. 대부분은 뭐 몇 분, 뭐 1시간 요 정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시간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전조 증상이 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FAST라고 해서 영어로 FAST라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F는 먼저 얼굴입니다. face. 그래서 얼굴 한쪽이 틀어지거나 그다음에 입이 돌아가거나 눈이 잘 안 감기거나 이런 얼굴에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라고 해가지고 암입니다.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이 처진다. 그다음에 S는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타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뇌경색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회복에는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 뇌경색 증상으로는 우리가 걸을 때 보행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걸을 때 휘청휘청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힘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올 수가 있고요. 얼굴 쪽으로도 얼굴이 비대칭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한쪽에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뇌졸중이 왔다라거나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보는 거, 시야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 한쪽의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걸 인식을 못할 수는 있지만 걸어가다가 한쪽을 자꾸 부딪힌다든지 이럴 때는 한쪽이 안 보이는 걸로 증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또 이제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흐릿하다 아니면 두 개로 겹쳐 보인다. 이 경우들은 이제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양쪽 눈으로 보면 사물이 이렇게 겹쳐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복시라고 하고 이것도 뇌졸중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통이 뇌졸중 직전에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모든 두통이 그런 건가요? 모든 두통이 뇌졸중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90% 정도의 두통들은 크게 위험한 증상들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두통들이 되는데요. 약 한 10% 정도 미만으로 위험한 두통들이 있어요. 이런 위험한 두통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는 갑자기 발생된 두통입니다. 우리 뇌 안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이 왔다라든지 피가 터지는 뇌출혈이 왔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해서 갑자기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발생을 했을 때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통과 동반된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 조금 더 뇌졸중이나 뇌와 관련된 이상으로 발생한 두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구역질이나 구토가 난다든지 한쪽 팔다리로 마비가 온다라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라든지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는 양상들이 동반이 된 극심한 두통이라고 한다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뇌졸중의 증상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례들을 좀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이런 분을 뵀는데 한 40세 남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팔 다리로 마비가 왔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되돌아오셨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으로는 혈압이 있었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팔다리 마비는 약 1시간 정도 지속이 됐었고 그 1시간 지난 이후에 증상이 좋아졌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는 뇌 MRI상에서 이상은 없었지만 MRA라고 뇌 혈관을 찍어봤더니 오른쪽 옆으로 가는 중대뇌 동맥에 협착이 보였던 분이세요.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가면서 팔다리로 마비가 잠시 왔다가 풀어졌던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시던 중에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시고 병원을 찾아오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있었지는 않았어요. 오른쪽 시야로 한쪽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게 한 5분 정도 있다가 풀리셨고, 병원에 오셔서 MRI 검사를 해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심장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혈전이 떨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왔던 걸로 보였던 환자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뵀던 분인데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60대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그다음에 어지러워서 균형도 못 잡겠고, 이런 증상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따님분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이분은 이제 머리 MRI를 찍었더니 MRI상에서는 특별한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이런 거 보이지는 않았는데, 머릿속 혈관, 특히나 이제 어지러움이랑 관련있는 머리 뒤쪽으로 올라온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분도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같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검진을 통해서 미리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검진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자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뇌졸중의 원인이 이제 위험 요인들이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 드시는 거, 그다음에 술, 담배 같은 일상생활, 비만,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성인병들이 있는데, 국가검진이나 아니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런 혈액검사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뇌경색의 위험성들을 판단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MRI나 MRA를 통해서 뇌 안에 과거에 뇌경색이 왔던 흔적이 있었던지, 아니면 뇌혈관이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동맥 초음파라고 해서 이 목 쪽으로 초음파로 보면서 경동맥이 좁아졌는지, 혈관벽이 두꺼워졌는지, 찌꺼기가 낀 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는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워낙에 MRI도 많이 대중화돼 있어서, 그다음에 초음파 기계도 많이 대중화돼 있어서 이런 기계들이 있는 병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올 여름이 되게 많이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절별 뇌졸중 발생 추이를 보면 여름철 발생 비중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름철에는 말 그대로 덥잖아요. 여름이니까. 무더위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체온이 올라가겠죠.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또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혈류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그러다 보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땀을 흘리게 되죠.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탈수가 됩니다. 혈액 점도가 올라가죠. 혈액이 끈끈해지고 응고가 잘 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또 다른 요소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실내 에어컨 아래에서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야외로 나가면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요. 혈관은 또 급속히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고혈압성 뇌출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기온 그 자체보다는 큰 일교차가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나 한겨울도 위험하지만 환절기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일교차 큰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뇌졸중 위험을 낮추려면요, 예방을 하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충분히 물을 마셔야 되고요. 갈증이 없더라도 조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커피나 술은 액체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술, 카페인, 알코올 둘 다 몸에서 물을 빼가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이 많이 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커피나 술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에너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서도 에어컨에서 바로 햇볕으로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좋고, 많이 추운 데서 갑자기 뜨거운 데로 나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나갈 때 그늘에서 잠시 있다가 뜨거운 햇볕 아래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직사광선은 가능하면 피하고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너무 뜨거우면요 활동을 덜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운동량이 줄어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나 아니면은 이른 아침 또 저녁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고령자들은 여름철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갈증에 대한 신호가 둔감하고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른지를 몰라요. 더운데 더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기예보 보고 오늘 덥다 그러면 최대한 내가 덥지 않더라도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주로 농사가 문제거든요. 농사는 뭐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무리하게 할 수 없이 욕심이 나서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또 다 하시게 돼요. 자, 그렇더라도 많이 뜨거운 날, 폭염주의보 내려진 날은 가능하면은 활동 안 하시는 게 좋고 농사일도 새벽에 잠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제분들은 규칙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너무 뜨거울 때는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증 신호가 둔감하시거든요. 주입식 교육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목 마르지 않아도 자주 일부러 물 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더운 여름에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는 평소 드시는 약 중에 어지러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더운 여름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미리미리 주치의 선생님,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약물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이 더위 먹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바로 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인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온열 질환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데요.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교적 경미한 온열 질환인 열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든지 땀 흘리고 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 메스껍다,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때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팔다리에 근육경련까지 나타난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먼저 당연히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옷은 느슨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환경에서는 시원한 물로 샤워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열탈진 정도가 아니라 열사병이 오면 이건 즉시 119 불러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떤 증상이냐면요. 열이 나요. 고열. 40도 이상의 열이 난다거나 열이 나는데 땀은 안 나요. 피부는 바짝 말라 있어요. 탈수돼 있는 거죠. 심할 때는 의식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맥박이 약하거나 숨이 가쁘고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심한 경우는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건 열사병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빨리 119 타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 뇌졸중이나 이제 뇌질환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심장협회에서 Life Essential 8 심뇌혈관 건강 8대 요소라고 이런 걸 발표했었거든요. 자,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건강한 식사입니다. 건강한 식사라는 거는 통곡물이라든지 과일, 채소, 살코기가 들어가 있는 단백질,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뜻합니다. 반대로 짠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결국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을 늘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성인은 주 160분 이상 중등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30분 걷기 이 정도 실천하면 좋겠죠.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심폐 건강을 향상시키고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 요인을 줄여서 뇌졸중 예방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흡연은 뇌졸중의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담배 해로운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졸중,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모든 형태의 흡연을 피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간접 흡연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연을 실천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요. 뇌졸중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성인은 하루 적어도 7시간 이상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수면 무호흡증, 반대로 또 과도한 수면은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 심뇌혈관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몸을 충분히 쉬게 하면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데요. 다음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BMI 정상 범위 이내로 유지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18.5에서 25 정도 되는데요. 비만이 되면 될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질혈증 발생이 늘어나서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자, 나쁜 콜레스테롤로 주로 불리는 VHDL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요, 혈관벽에 죽상경화증, 즉 플라크가 쌓여서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점점 증가시킵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이요법, 약물 치료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하라는 겁니다. 혈당 높으면 당뇨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 혈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당뇨로 진행이 돼서 혈관 손상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나 전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당 및 당화혈색소를 체크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입니다. 자, 고혈압은 뇌졸중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상 혈압 120에 80mmHg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액 내벽 손상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자, 이런 혈압을 잘 조절하려면요, 짠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필요하다면 늦지 않게 약물 복용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압을 적어도 130에 80 아래로는 유지하셔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편두통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편두통의 정의와 증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 두통학회 진단 기준이 있어요. 편두통은 첫 번째 5회 이상 반복되는 두통이고, 두 번째 약을 먹지 않았을 때 4시간에서 72시간, 한 3일 정도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한쪽으로 아픈, 그 다음에 박동성의 심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 악화되는 이런 양상 중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반 증상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편두통이라, 이 동반 증상은 구역이나 구토, 그 다음에 빛 공포증 또는 소리 공포증, 요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 안에 다른 질병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 기준이고요.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릴 때는 한쪽 머리가 아파서 그다음에 울렁울렁 거려서 이럴 때 편두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그건 편두통의 증상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한 두통, 욱신거리는 두통,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울렁거리는 두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좀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편두통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두통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 원리 자체가 한쪽 머리가 아파서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뇌 안에 있는 뇌혈관과 뇌신경이 자극이 돼서 되는 두통이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머리를 둘러싼 근육과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면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일반 두통이라고 하면 이제 두통 중에서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위험한 두통이 있어요. 그거는 뭐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같은 두통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한 10% 정도 미만 정도로 보통의 두통의 환자들이 있고요. 한 90% 환자, 대부분의 두통 환자들은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반 두통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긴장형 두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편두통하고 긴장형 두통하고 이제 두 개의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두통의 강도예요. 그래서 편두통은 많이 아파요. 보통 중간 이상으로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아파서 잠깐 일을 쉰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머리가 아파서 좀 들어 누워서 쉬어야지 좋아지는 게 편두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긴장형 두통 그거에 비해서는 두통의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감은 없지만 그냥 지낼만 하지만 지끈지끈한 그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통의 양상이에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욱신욱신하는 그런 박동성의 두통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머리를 꽉 조이는 듯한 두통으로 묵직하다, 조인다 이런 양상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긴장형 두통에서는 이제 속이 미식미식거린다, 울렁거린다 이런 증상이 좀 적고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울렁울렁거린다, 속이 안 좋다, 밥을 잘 못 먹겠다 이런 소화기관이랑 연관된 증상이 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영향을 두통이 더 심해지느냐 나빠지느냐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 뭐 걷는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하면 두통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할 때 돌아다닐 때 그렇게 막 심하게 아파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두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통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그다음에 뇌혈관의 기형들, 뭐 뇌동맥류라든지 혈관이 찢어졌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위험한 두통들을 감별을 해야 되는 게 병원에 오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거기서 위험한 두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편두통이 진료가 되는데,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있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그냥 집에서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진통제를 가끔씩 사다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두통이 자주 있어서 내가 진통제를 계속 먹는다라고 하면 일반 진통제로는 잘 듣지가 않기 때문에 편두통에 특화된 저희가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게판트라든지 이런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편두통이 오래 지속이 되면 한 달에 절반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 편두통으로 편두통이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편두통 치료가 힘들어져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럴 때는 저희가 예방 치료를 또 해드리면서 이 만성 편두통을 예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예방 치료는 첫 번째 뭐 먹는 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실 때는 머리에 주사를 맞는 보톡스 치료라든지 아니면 CGRP 항체 치료라는 그런 배에다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시면서 두통의 횟수를 많이 줄여서 약 먹는 진통제를 먹는 횟수들을 좀 줄여서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성으로 가기 전에 병원 가야겠다 하는 건 대략적으로 심한 두통이 며칠 정도 지속됐을 때 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만성 편두통의 진단 기준 자체는 한 달에 보름 이상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을 이제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될 때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환자분들이 계실 때는 내가 그걸 셀 수가 없으니까 보통 저는 설명드릴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내가 두통이 발생을 계속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뭐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3달 이상 지속이 되고 이러시면 병원에 오셔서 그때는 진통제만 먹어서는 이제 다른 뭐 약물 유발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때는 예방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병원에 그때는 내원을 하셔서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큰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편두통이 다른 질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방치했을 때 큰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뇌 안의 질병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뇌경색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뇌출혈도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 안에 있는 정맥이라고 해서 정맥 안에 혈전이 쌓이면서 뇌가 붓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관찰이 될 수가 있고 뇌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돼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혈관이 연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잠깐 쪼그라들었다가 펴지고 쪼그라들었다가 펴지고 하는 그런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도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이 파열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위험한 병들로는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이나 뇌종양, 뇌수막염, 뇌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위험한 것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좀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뭔가 사회생활 속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편두통은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가족적 경향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편두통 뇌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신 뇌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부 영향에 취약해서 편두통이 잘 발생을 하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빼더라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흔한 인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수면이 부족해질 때 우리가 편두통이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몸이 너무 많이 힘들다는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들 때문에도 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여성분들이 월경 주기에 따라 나온다라든지 아니 임신과 관련해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런 빛들, 센 빛이 들어오거나 하면 편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됐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들어와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고 그 이외에도 음식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숙성된 치즈 같은 경우들이 두통을 유발해요. 숙성된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티라민이 두통을 유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들에 들어가 있는 보존제로 아질산염이라고 있는데 이 아질산염이 들어간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통이 유발이 되고요. 그에는 초콜릿이나 카카오 같은 거에 들어있는 페니레티나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초콜릿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MSG 성분이 들어간 이런 인공 조미료들도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요즘 제로 칼로리 음료라든지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도 두통을 모든 분들한테 일으키지는 않지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제품을 먹고 두통이 일어나신다고 하면 좀 피해 주실 게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는 레드와인이나 맥주 같은 거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두통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드시는 커피 같은 경우도 카페인이 편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잔을 마셨을 때는 편두통이 가라앉지만 보통 하루에 한 카페인 200ml니까 아메리카노로 한 잔이나 2잔 정도 이상 복용을 하시게 되면 카페인 자체가 편두통을 또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면 얘기하시면서 너무 많이 자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잠이 요새 많이 잘수록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 많이 자도 편두통 유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수면 시간이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7시간 내외가 적정 수면 시간으로 돼 있어서 그거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많이 부족해서 수면 부족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두통이 잘 유발이 됩니다. 방금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편두통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편두통은 유발하는 인자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 편두통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몸 안에 탈수가 진행이 되면 편두통이 잘 유발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드셔서 탈수를 예방해 주시는 게 편두통을 좀 예방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카페인이 편두통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이제 녹차나 말차 이런 음료들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걸까요?
카페인 자체로만 보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든지 너무 과하면 우리 몸에 다 영향을 미쳐서요. 녹차나 말차 이런 것도 거기 안에 이제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을 마실 땐 되도록 이제 맹물을 드시는. 네. 그리고 편두통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두통은 이제 치료 방법이 환자분들이 해주시는 게 있고 병원에 오셔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환자분이 해주실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통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뭔지를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면과 관련된 수면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는지 아닌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햇빛이나 냄새, 소리 이런 것들 아니면 음식들이 나의 두통을 유발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런 위험인자들을 피해 주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편두통이 일어나지 좀 않게 몸 체력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몸 자체가 항상 규칙적으로 굴러가게 해서 변화를 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환자분들한 그 편두통 예방에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첫 번째로는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 그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량씩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력 자체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편두통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센 운동, 지칠 때까지 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편두통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주셔서 체력을 좀 길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탈수가 되게 되면 편두통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수분을 규칙적으로 보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흡연, 음주 같은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급성기 치료고요. 두 번째는 예방 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급성기 치료라는 거는 편두통이 생겼을 때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이 급성기 치료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그냥 일반 진통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에 특화된 약물인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급성기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 진통제의 약을 먹고서 괜찮으시면 그 약 가끔씩 드시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내가 2번 이상 이런 두통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진통제를 복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예방치료를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예방치료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는 만성기 편두통이라는 걸로 진행되는 걸 막아서 뇌 자체가 편두통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주 편두통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는 걸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렇게 만성기 편두통을 예방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치료를 합니다. 이 예방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약이 있어요. 이 먹는 약은 저희가 이제 베타블로커라고 해서 심장 박동과 관련된 약이긴 한데 그런 약들 그리고 이제 뇌전증과 관련된 간질과 관련된 약들 그다음에 우울증과 관련된 약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편두통의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에 큰 효과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주사 치료가 2가지가 있어요. 현재 나온 걸로는 첫 번째 이제 보톡스 치료 같은 경우는 3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 CGRP 항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 CGRP의 항체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배에 한 번씩 맞으면서 요 편두통을 예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통약을 과용하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을 먹었는데 왜 두통이 더 발생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우리가 먹죠.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보름 이상 어떤 경우들은 좀 센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열흘 이상 약을 드시게 되면 이 몸 안에 이 약이 쌓인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약에 중독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지만 나중에 약을 그렇게 자주 드시게 되면 몸 안에 약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뇌에서 약을 달라고 두통이 있다라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파서 약을 먹지만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서 몸 안에 약이 부족해지면서 약 달라고 머리가 아파지죠.
혹시 약이 그 좀 몸 안에 쌓인다고 하셨는데 요게 두통약이나 이런 진통제류가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모든 약 자체는 간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용량 이외에 과용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뭐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인데 난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에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그 약물을 분해할 때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간에 독성이 쌓이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과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먹는 게 과용일까요? 국제 두통학회 기준에 따르면 약물 과용에 그 기준들이 있는데 단순 진통제 우리가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들 있죠. 이런 약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어고타민 뭐 병원에 쓰는 편도통약인 트립탄 계열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들은 한 달에 열흘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을 하신 분들이 두통이 자주 생긴다, 잘 안 낫는다 하면 그때는 약물 과용 두통으로 저희들이 진단합니다. 혹시 좀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두통약 조심해서 먹어라 이런 질환들도 있을까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그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약은 이제 신장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이 엔세이드란 약을 많이 복용하시게 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엔세이드라는 소염 진통제는 좀 복용을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비만이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살을 빼려고 탄수화물을 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에서 발생한 포도당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뇌라고 하던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니까 탄수화물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끊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끊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글루코스는요. 뇌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하루에 몸 전체에서 소비되는 포도당의 약 20%를 혼자 끌어다 쓸 만큼 사용량이 많습니다. 만약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요. 포도당이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또 에너지로 바꿔서 쓸 수 있긴 하지만 뇌는 포도당을 최우선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요. 그래야지 뇌 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다이어트를 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아예 끊으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끊으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가야 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먹는 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줄이고요.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 비율을 늘리면 다이어트와 함께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60세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면 뇌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일까요? 사실 다이어트를 안 해도 뇌는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굶는다든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버린다면 이 과정이 좀 더 촉진이 돼서 뇌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60세 이후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요. 뇌세포 손실이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마냥 체중 자체를 뺀다는 것보다는 근육량은 유지 또는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체중을 뺀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근육량을 늘리면요.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은 잘 타고 혈액순환이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적당한 양의 건강한 탄수화물을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말고요. 적절히 섭취하셔야 되고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극단적으로 하기보다는요. 근육량 유지를
엄청 신경을 쓰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이 대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한편에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뇌의 주요 성분이 지방이라서 버터나 고기 등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뇌가 60%가 지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60%라는 수치는 수분을 제외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제 수분을 제외하고는 뇌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나 뇌 세포막의 주요 성분은 인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뇌가 지방이 많으니까 고기나 버터 같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뇌가 건강하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뇌 건강에 유익한 지방은 주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는 심뇌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신경학적 문제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체중 감소, 그리고 일부 신경질환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널리 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는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뇌 발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데요. 자, DHA는 뇌세포막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이동되도록 돕습니다. 자, 오메가3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요. 인지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병 위험이 증가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는요.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또 우울증 예방 및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것들요. 또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권장이 됩니다. 자, 뇌 건강에 지방 섭취가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지방 종류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뇌혈관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고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가장 근거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럼 오메가3 영양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가장 좋은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겠지만요. 지나치게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영양제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양제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충분한데 영양제로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위고비가 아주 화제인데요. 이 호르몬을 통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혹시 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이제 뇌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 위고비가 나왔을 때 열풍일 때 이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 뇌 건강에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고비와 같은 GLP-1 유사체는 뇌에 보호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연구 결과에서 위고비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 기능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요. 불안이나 우울증을 악화시킨다는 강력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례에서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과거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초기 사용 기간 동안 기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우울증이 있었다면 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뇌 독성이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 뇌 독성을 나타내거나 뇌 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에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계 영향을 보면요. 위고비가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위고비가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기분이나 인지력 변화 등을 꾸준히 살펴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약물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사증후군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대사증후군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있는 분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고혈당, 네 번째, 고중성지방혈증, 5번째, 낮은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 될 때, 여성분들은 80cm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은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은 남자에서는 40보다 낮을 때, 여성분들은 50보다 낮을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혈압 같은 경우는 135에 85 이상 되실 때,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될 때는 혈당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3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그때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체중이 정상이어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 아까 남성은 90cm, 여성은 80cm 이상 되신 분들은 체중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대사증후군이 이제 치매로 연결된 가능성이 있으실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대사증후군 자체가 바로 치매를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서 우리 몸에 다른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당뇨로 진행을 한다든지 고지혈증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성인병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치매로 유발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역학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한국인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한 7, 8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봤더니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65세 이전에 조기 치매 위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24%나 증가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대사증후군 5개 중에 5개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위험이 70%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기전들은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게 생기시면서 뇌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면서 혈관성 치매 위험성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뇌 안에 있었던 에너지 대사 기능에 장애가 오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증상들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만성염증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뇌 안에 뇌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죠. 방금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이 질환의 진행 과정에 관련이 있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 대사 건강이 뇌혈관을 해치는 과정의 이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음식물이 대사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관 안에서 이 포도당이 떠다니면서 우리 각종 영양 성분이라든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 포도당 자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을 줄입니다.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인슐린이 나와도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들을 우리 몸속으로 끌어온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해
반응이 떨어지는 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나 지방세포 안으로 이 포도당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혈관 안에서 포도당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근육이나 지방세포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점점 많이 분비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혈압도 올리기도 하고요. 인슐린 저항 때문에 고혈당이 나오면서 당뇨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뇌혈관 쪽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동맥경화라든지 혈관 내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혈액 점도가 증가가 돼서 이것 때문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비만이나 이렇게 내장지방, 뭐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먹는 게 좀 이런 대사증후군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어떤 걸 먹어야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술, 담배 요것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짜게 먹는 거, 짠 거를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칼로리량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적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지셔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뭐가 몸에 좋은지를 볼 수가 있죠. 뭐 이거가 잘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하고 줄여야 될 것들을 잘 줄였다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들은,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정제된 탄수화물, 도분을 많이 한 하얀 쌀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 좀 피해 주시고, 통곡물이나 그다음에 뭐 과일 같은 것도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GI 지수라고 그러죠. 혈당 지수가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GI 지수가 낮은 식품들을 드시는 게 혈당을 좀 급하게 올리지 않아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덜 드시는 거. 얘들은 뭐 튀기거나 가공식품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제품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불포화지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올리브유라든지 그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코기나 생선, 두부 이런 저지방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 단백질 좋다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 건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당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물이라든지 차라든지 이쪽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좋고, 물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요거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알코올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번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소량씩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도 좀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산책처럼 걸으시는 거, 막 1000보, 2000보씩 걷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걸으시면 이제 뇌 건강에는 좋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관절 건강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걷더라도 똑바른 자세로 허리 꼿꼿이 세우시고 어깨도 똑바로 펴시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차면서 똑바로 걸으시는 안정된 자세로, 똑바른 자세로 걷는 게 중요하고요. 걷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좀 빠른 걸음이나 아니면 요즘 하는 이제 좀 조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심박동수를 좀 올리면서 땀이 살짝 나게 하는 운동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이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 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꼭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안에서 뇌를 좋게 하는 BDNF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발생해서 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산소 운동 때도 분비가 되지만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데,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도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을 하시라고 해요. 의자에 앉아서. 대신에 다리 힘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 닫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를 한 번에 한 10번 정도씩 조금 쉬었다가 또 10번 하시고,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다리 근력도 좀 붙고요.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발서기 하는 것도 우리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균형 감각도 잡고, 그다음에 코어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 같은 근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외발서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여기서 항상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식탁 옆에서 항상 손을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몸에다가 다 치는 말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을 올리고 외발서기를 하시면 균형 감각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회복도 하면서 위험성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이런 물 같은 걸로 가볍게 이제 팔 근육 같은 것도 덤벨처럼 들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걸으시는 거, 웬만한 거리들은 좀 걸으시는 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뭐 내가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해주시면 좀 근력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러닝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들 주장에 따르면 뇌 건강에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뇌 운동이 뇌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적극 동의하지만 저는 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첫 번째, 신경 가소성 증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시키고 뇌 가소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러닝입니다. 다음으로는 뇌 혈류량이 증가됩니다. 달리기와 같은 중강도 이상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지기능 및 기억력 향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력,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등 인지기능의 개선을 도와서 치매 예방 및 인지력 저하 방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걷기보다는 숨이 차는 달리기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강도가 높은 운동일수록 더 많은 BDNF가 분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뇌로 가는 혈류량도 더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뇌 건강 증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습관이고요. 걷기보다는 숨이 차는 수준의 달리기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맨발 걷기 위험성을 말씀해 주신 영상도 반응도가 되게 좋았는데, 맨발 걷기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효과를 신발을 신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신발을 신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시피 맨발로 걸었을 경우에는 상처 및 감염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땅에는 당연히 돌이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날카로운 물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밟아서 발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상처 부위를 통해서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맨발 걷기 하는 분들 중에 당뇨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일 경우에는
감각이 무디고 자기 상처가 났을 때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족저근막염 등의 발 건강 문제인데요. 단단하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오랫동안 맨발로 걸으면 발의 아치를 지탱하는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면서 족저근막염이 악화된다거나 발 뒤꿈치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절이나 척추의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맨발로 딱딱한 표면을 걸으면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나 척추 등에 부담을 더 많이 주게 되고요. 특히나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분들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들이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이라도 숨이 차도록 빠르게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걸 막 마라톤 하듯이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요. 단 5분이라도 걷기보다는 빠르게 달려서 숨이 헐떡거려져야 운동이 꽤 효과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일수록 더 많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가 분비가 많이 됩니다. 뇌 혈류량도 많아지고요. 그래야지 뇌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산소 운동보다도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근력 운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고령자들은 근력 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거의 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뇌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도 뇌 혈류가 증가하고 BDNF가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뇌세포, 신경세포 성장, 재생, 촉진하고 기억력, 집중력, 인지기능 전반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요. 인지기능 저하가 지연되고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근력 운동이 뇌 내의 염증 반응을 떨어뜨리고 뇌 구조적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깊은 수면을 유도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양질의 수면은 뇌 건강에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인지 기능과 집중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의 노화 속도도 지연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뇌가 쪼그라들고 기능이 떨어지지만요.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뇌 위축을 줄이고 해마 부위와 같은 기억력 관련 부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 협응력이 향상됩니다. 운동 협응 능력이 강화되면요. 뇌의 소뇌와 운동 피질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 증가와 전반적인 신경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근력이 있어야 걷기든 달리기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근력 운동을 다들 빠뜨리고 있으세요. 이 노화랑 치매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 귓볼 주름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이 귓불 주름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귓볼 주름이 있으면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귓볼 주름이라는 것은 귓불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의 주름인데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름이 생긴다는 건데 일부 연구에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귓불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요. 전신적인 혈관 노화, 동맥 경화의 한 가지 피부 표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관 문제가 있을 때 피부에도 같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이 뇌혈관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는
미세한 혈관 변화와 혈관 탄력성 저하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병태 생리적 기전에 근거합니다.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귓불주름과 뇌졸중의 관계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연구들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균일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라서 귓불주름과 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령과 다른 요소들을 보정하게 되면 그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귓불주름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둘째,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귓불주름과 뇌졸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귓불주름이 뇌졸중을 직접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또 우연히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귓불주름은 단독으로 진단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귓불주름을 뇌졸중이나 치매를 확실히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공식적인 지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진찰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작은 신호 정도일 뿐이지 이것 단독으로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귓불주름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같은 훨씬 더 인정되어 있는 위험 인자를 잘 점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귓불주름만으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귓불주름을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릴 노화의 증거들을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감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깜빡깜빡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친숙한 이름이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게 노화의 증거죠. 다음으로는 집중력과 판단력 저하. 복잡한 일을 처리하거나 판단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일상적인 결정에서도 망설임이 많아지고 실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시기 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주 머뭇거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과 공간 인지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는 것이 어렵고 자주 다니던 길에서도 방향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익숙한 장소에서도 혼란을 느낀다면 노화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밤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낮에도 졸음이 많아지고 낮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유 없이 우울하다거나 불안한 감정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거나 못 참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세한 운동 조절이 어려워져서 글씨가 잘 안 써진다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자주 비틀거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짚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만 또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있다고 해서 또 큰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지거나 너무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뇌를 보는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평가와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귓불주름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졸중인데 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뇌졸중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랑 이렇게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뇌의 기억력, 특히 단기 기억력은 다 자라고 난 이후 20대 중반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가속성을 촉진시키는 습관을 계속 기르고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습관들을 살펴볼게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세요.
자, 새로운 어휘를 익히는 활동은 전 전두엽과 해마의 활성화를 촉진해서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자, 매일 새로운 단어 5개, 10개 여러 차례 복습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새로운 단어를 들었다. 그러면 그걸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자주 사용하고 기억하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기 쓰기. 하루 동안의 사건을 글로 정리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인지 능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있었던 이벤트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 하더라도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운동.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운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돌의 춤 동작을 따라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운동을 좀 하시면 운동 기억력, 모터 메모리가 좋아지고 공간 기억력을 자극해서 뇌신경 회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셨던 동작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익히는 것도 좋겠고요. 새로운 것을 계속 익혀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충분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BDNF를 증가시켜서 신경 가속성을 촉진하고 특히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보면요. 주 3 내지 5회, 회당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양손 사용은 좌뇌 우뇌 연결을 증가시키고 신경회로를 강화해서 기억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밥을 먹어본다든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시도를 해본다든지 안 쓰던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 심호흡입니다. 명상은 뇌에서 전전두엽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5분이라도요.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권장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때 컴퓨터 켜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눈 감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서 최소 2주 이상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신경 가소성은 습관적인 자극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이걸 미리 발견하려면 좀 정기적인 검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해가 되지 않으면서 또 자주 하면 좋은 검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뇌 건강 검진이라 그러면 3가지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뇌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뇌 혈관 문제, 그리고 뇌 기능적인 면, 이 3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뇌 구조 자체, 뇌 실질의 모양을 보려면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 모양을 전반적으로 보면 좋고요. 예를 들면 뇌 볼륨이 지나치게 작아졌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또 뇌 종양이 생긴다든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모양이 변했다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 모양을 봐야 됩니다. 뇌혈관을 보려면 MRA, CT 엔지오그래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뇌혈관 건강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뇌 건강 검진 중에서 뇌혈류 초음파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MRI나 CT에서 직접 모양을 보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뇌는 다른 부위와 달리 두개골,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뇌 안에 있는 혈관까지 파악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기능을 보기 위해서 뇌 인지 기능 검사, 아주 간단하게 IQ 테스트 하듯이 인지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좌뇌 우뇌 간의 연결이라든지 또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MRI나 MRA는 좀 비싼 걸로 아는데 그나마 좀 가성비 좋은 검사는 이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이 나타나면 그때 또 좀 더 비싼 검사를 해도 되죠. 그럼 비싼 검사들은 좀 주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은 뭐 MRI나 CT 같은 경우에 3년이나 5년쯤 있다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또 1년, 1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1년마다 검사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좀 불필요하게 이제 방사선 노출도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좀 안 해도 괜찮은 건강검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펫CT입니다. 펫CT가 좋은 검사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아주 유용한 검사거든요. 뭐 암의 진단을 한다든지 병기를 평가한다든지 치매나 파킨슨을 구체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또 특정 심장 질환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펫CT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려고 그냥 무작위로 하기에는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에서 펫CT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진 목적의 펫CT가 추천되지 않는 이유는요. 낮은 진단 특이도와 위양성 위험입니다. 펫CT는 대사 활성도를 기반으로 병변을 탐지하기 때문에 암 외에도 염증이나 감염 등에서도 양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합니다.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펫CT를 시행하면요. 발견되는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병변이 너무 많아서 추가 검사나 시술로 인해서 비용 증가하고 의료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입니다. 일반 저설량 PT와 달리 펫CT 검사는 CT와 방사선 동위원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과도한 피폭은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진단 이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에서 펫CT를 통해서 조기 암 발견하더라도 실제 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의학회에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펫CT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펫CT는 특정 질환에 강력한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이미 된 환자들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펫CT를 검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보다 위험성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뭐 동료나 지인이 나 뇌 검사를 좀 하고 싶어 할 때 좀 제일 먼저 권하는 검사는 어떤 걸? 저는 한 번도 뇌 검사를 해보지 않았고 좀 더 확실하게 한 방에 두루두루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뇌 MRI, MRA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중년 이후에 해보면 좋겠고 거기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 3년 내지 5년 후에 해보시라고 하고 뭔가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상 소견에 맞춰서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